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사람과 숫자가 결코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를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 성적표 위에 찍힌 숫자들이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말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린 한 남자의 삶입니다. 꼴찌가 꼴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늘을 바라보았던 사람. 그의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 교실 창문을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칠판 가득 빼곡히 들어찬 수학 공식들, 분필 가루가 공중에 뿌옇게 떠도는 교실 안. 선생님의 목소리는 먼 산 메아리처럼 아득하게 들렸고 이준호는 그 소리를 등에 붙이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 저편 플라타너스 잎이 한 장 두 장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세면서 그 잎사귀들이 바람에 이끌려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저 잎들도 떨어질 때는 자기가 어디에 닿을지 모르겠지. 그래도 떨어지잖아. 그게 어쩌면 더 솔직한 거 아닐까.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교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이름을 부르며 선생님이 건네는 종이 한 장. 그 종이를 받아드는 아이들의 얼굴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입꼬리를 감추며 가방 속에 밀어넣고 어떤 아이는 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접어 구겨버렸습니다. 이준호는 언제나 그 종이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었습니다. 놀라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반 아이들이 30명이라면 준호의 이름은 언제나 그 종이의 맨 아래쪽 어딘가에 찍혀 있었으니까요. 꼴찌. 그 두 글자는 누군가에게는 낙인이고 누군가에게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준호에게 그 두 글자는 그냥 자기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또 다른 수식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준호 꼴찌. 마치 이준호 둘째 아들처럼. 어릴 때부터 들어와 귀에 박여버린 말이라 이제는 쓰리지도 않았습니다. 준호네 집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했고 어머니는 집안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가꾸는 분이었습니다. 형과 누나들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제 몫을 해냈지만 둘째인 준호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베네저고리를 입을 때부터 표정이 남달랐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궁리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해맑은 그 표정. 부모님은 꼴찌인 둘째를 단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형들처럼 공부해라, 왜 이것밖에 못하냐, 그런 말은 준호의 귀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밥은 먹었니? 오늘 재미있었니? 성적표를 보고 한숨을 쉬는 대신 어머니는 늘 준호의 눈을 들여다보며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이 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둘째가 공부를 못한다더니 둘째 아들 걱정 안 되시오? 하고 물으면 아버지는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우리 준호는 공부 말고 잘하는 게 있을 거요. 아직 그걸 못 찾았을 뿐이지. 그 말이 씨앗처럼 준호의 가슴 속에 떨어져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못 찾은 것. 언젠가 찾게 될 것. 학교에서 준호의 별명은 여럿이었습니다. 꼴등, 만년 꼴찌, 뒷자리 이준호. 그러나 그 어떤 별명도 아이들 입에서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또 다른 별명만큼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꾼 준호.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준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겨울 감나무에 참새들이 내려앉듯이. 준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교실 안의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던 아이도 도시락을 먹던 아이도 슬그머니 귀를 준호가 말하는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준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분필을 쥐는 방식, 교감 선생님이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 급식 아주머니가 국자를 두드리는 리듬. 준호의 눈에는 그것이 모두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장면. 그 장면들을 이어붙이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종종 칠판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준호랑 너무 어울리지 마라. 성적 떨어진다. 그 말이 교실을 지나갈 때 준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가슴속 어딘가에 작고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봄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한 줄기 찬 기운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도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준호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준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없는 것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웃음, 설렘, 간혹은 알 수 없는 뭉클함. 아이들이 수학 점수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종류의 것들. 준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성적표에 붉은 글씨가 넘쳐도 내일 무엇이 될지 생각하지 않아도 오늘 이 순간이 재미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무쇠솥 아래 불씨처럼 겉으로는 아무것도 타오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세상을 뒤집을 불꽃이 될 줄은 그 시절의 준호도 아이들도 선생님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낯익은 또 다른 목소리. 이모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모님은 1년에 2번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오실 때마다 가방 안에서 꺼내주시는 엿이나 과자가 어린 준호에게는 작은 축제 같았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기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님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리가 지붕 기와를 타고 울리는 것 같았고 준호는 그 소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얼마나 환하고 따뜻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청마루에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무언가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 순간 준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모님, 저 반장 됐어요. 10살짜리 아이의 목소리로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오늘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고 말하듯이 방 안이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모님이 눈을 둥그렇게 뜨며 손뼉을 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가 꼴찌만 하는 줄 알았더니 반장이 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는 이모님보다 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뺨이 발그레해지고 눈가에 물기가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쁜 소식을 드디어 들은 사람처럼 준호는 그 두 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잊은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이 만들어낸 두 분의 기쁨이 너무 크고 눈부셔서 그 뒤에 올 일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른 논바닥에 처음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의 그 짧은 환희처럼 어머니는 그날 저녁부터 들떠 계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셨고 밥상 위에 반찬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는 반장이 된 막내 아들의 반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연필 세트 6개의 한 묶음으로 된 것을 준호학급 60명의 선물을 어머니는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문방구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연필을 구하셨고 결국 60개들이 한 세트를 손에 쥐셨습니다. 그것을 들고 학교로 향하셨습니다. 담임 선생님 앞에 선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준호가 반장이 돼서 얼마나 기쁜지 반 아이들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연필 6개 세트 60개를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준호는 반장이 아닌데요. 짧고 단호한 그 한마디. 교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은 그 한마디.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기색을 감추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들 친구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연필 6개 세트 60을 두고 조용히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의 발걸음이 어땠을지, 그 오후의 햇빛이 얼마나 아프게 등을 내리쬐었을지, 말씀 한마디 안 하셨지만 그 발걸음의 무게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는 낮에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 사이에서 나온 말은 야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반장이 되고 싶으면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 참, 우리 준호. 그리고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웃으시는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도 입을 막고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어이없어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막내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기쁨을 드리고 싶었다는 것을 두 부모님이 알아차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그 모든 것도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실눈을 살짝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두 분은 잠든 준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얼마나 반장이 되고 싶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다시 조용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을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왜 눈물이 나려는지 그 이유를 10살짜리 아이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따뜻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두 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이라는 것은 준호는 느꼈습니다. 점점 세월은 흘렀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자리에 무지개가 뜨듯 유년의 시간이 지나고 준호는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여전히 꼴찌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꼴찌보다 조금 위였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준호 자신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적표가 나오는 날보다 쉬는 시간이 더 소중했고 수학 공식보다 교실 창밖에서 벌어지는 풍경들이 더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세계에서 이야기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버릇. 교감 선생님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올 때 뒤로 젖히는 허리의 각도, 수학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설명할 때 안경을 추어 올리는 습관, 국어 선생님이 감동적인 시구를 읽을 때 목이 잠기는 방식. 준호는 그것들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카메라가 필름에 풍경을 담듯이 준호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쉬는 시간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아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는 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들은 적 있는 이야기인데도 준호의 입을 거치면 새로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실은 젊은 시절 유명한 음악가 지망생이었다는 이야기, 교감 선생님이 사실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의 우두머리였다는 이야기.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배를 움켜잡고 웃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웃음소리가 울렸고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다음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또 준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듯이 담임 선생님은 다시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준호랑 어울리면 성적이 뚝 떨어진다. 놀지 마라. 그러나 그 말이 교실을 지나가고 나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준호 주위에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오를 수도 있지만 이야기는 아무나 들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고2의 봄볕이 내리쬐던 날, 준호는 친구와 함께 극장에 갔습니다. 그 시절 극장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평소에 좀처럼 가기 어려웠고 가게 되면 온종일 들떠 있었습니다. 어두운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 세상이 사라지고 커다란 스크린이 세상을 새로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빨라지는 느낌.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장면들 하나하나가 마치 자기가 쓴 이야기인 것처럼 친숙했습니다. 배우들의 눈빛이 떨리는 방식, 카메라가 인물의 얼굴에 천천히 다가가는 방식, 배경음악이 감정을 슬며시 끌어올리는 방식. 준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이고 영화가 끝나고 상영관의 불이 켜졌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지만 준호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가슴 안에서 싹을 틔우듯 감동의 잔상이 가슴에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드디어 발견한 사람처럼. 극장 문을 나서며 준호는 서울의 오후 햇살을 맞았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내려앉은 봄볕이 유난히 노랗게 빛났습니다. 준호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영화를 만들고 싶다. 저 장면들을, 저 눈물을, 저 웃음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와 다른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몸이 약간 들뜨는 것 같기도 했고 반대로 발이 땅에 더 깊이 닿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두둥실 떠다니다가 드디어 무게를 찾은 사람처럼. 그날 저녁 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고 집 안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에서 눈을 들어 준호를 보셨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낮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은 연극영화과에 원서 낼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준호는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있는 몇 초 동안 준호는 심장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야단을 치실까? 현실을 이야기하실까?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에 번진 것은 웃음이었습니다. 박장대소. 배를 잡고 웃으시는 아버지. 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음을 거두고 부엌을 향해 소리를 치셨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이제서야 철드네. 다행이다. 어머니가 부엌문 사이로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웃으셨습니다. 그것은 허락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허락. 설명도 걱정도 없이 그냥 우리 준호가 드디어 자기 길을 찾았구나 하는 기쁨으로 가득 찬 허락. 그 이름을 입학원서에 적던 날 준호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꼴찌가 예술대학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일 같기도 했고 동시에 그것이 가장 자기다운 일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바에 알듯이 사람은 알 수 없는 긴 터널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터널에는 언제나 끝이 있듯이 밝은 그날이 기필코 올 것입니다. 준호는 예술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만들어 온 경험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관찰해온 습관이, 어릴 때부터 장면을 장면으로 보아온 눈이 이 학교에서는 가장 소중한 무기였습니다.
공부는 여전히 꼴찌 언저리였지만 시나리오 수업에서 준호의 글을 읽는 교수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준호는 방송국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로 취업했습니다. 그 시절 방송국 드라마 작가라는 직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방영되는 드라마의 원고를 써야 했고 배우들의 입으로 나가는 모든 대사가 자신의 손에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담배 연기가 가득한 작가실에서 밤을 새웠고 원고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길에는 발이 허공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막막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준호는 그 막막함 안에서 무언가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것은 마른 논바닥에 물을 끌어오는 일 같았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논이 살아나는 것처럼 원고를 마치고 나면 무언가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작가실에 방송 작가로 일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성희.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가 이야기를 쏟아낼 때 성희는 경청하는 사람이었고 준호가 막힐 때 성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준호는 작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과 가슴은 드라마 시나리오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 봄날 극장을 나서며 가슴에 품었던 것. 영화 감독. 스크린을 통해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드라마 시나리오로 받는 연봉은 높았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놓치는 게 어디 있냐고. 연봉이 얼마인데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말들이 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여름 저녁 귀 옆을 파고드는 모기 소리처럼. 그러나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자신이 진짜로 가고 싶은 곳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결국 준호는 방송국 작가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 성희에게 심경을 털어놓던 날 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성희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두 글자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믿음, 그리고 함께 가겠다는 결심. 준호는 집에서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수리 타법. 두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준호의 손은 느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빠르게 달려가는데 손가락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 옆에 걷는 사람처럼. 준호는 아내 성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받아 써주시겠어요? 성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준호가 이야기하면 성희가 타이핑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 시나리오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이핑을 하던 성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재미있어요. 나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서. 처음에는 그저 남편을 돕는 일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눈빛을 보고 웃었습니다. 자신이 고위 극장에서 보았던 눈빛과 닮아 있었으니까. 준호는 성희를 위해 시나리오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법,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는 법, 장면과 장면을 이어붙이는 법. 성희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아니, 배운다기보다는 원래 그 안에 있던 것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성희는 곧 드라마 작가로 방송국에 재취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드라마는 방영될 때마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이야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크린을 향해, 한 사람은 브라운관을 향해.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준호의 길은. 준호의 첫 번째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극장 앞 포스터를 보는 날 준호의 가슴이 울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감독이라는 글자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꿈꿔온 장면이 현실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객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없었습니다. 주말 오전 극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빈자리보다 적었습니다. 팝콘 냄새도 없는 텅 빈 좌석들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준호는 가장 뒤쪽 구석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장면들, 그 장면들이 텅 빈 극장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관객 성적이 나왔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두 번째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 그나마 한 편이 400만을 넘는 영화 한 편도 있었지만 점점 영화 감독의 길은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아내 성희의 드라마가 매번 화제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교하면 준호의 영화는 늘 그늘 안에 있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은 성희의 수입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것이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깥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영화가 잘 안 뜨니 이제는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피자집 프랜차이저를 같이 해보자.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뭉직하고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쓰인 절구공이처럼. 아버지는 나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준호도 알았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어서, 아들이 힘들까봐.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오랫동안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앞 유리를 통해 보이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남은 빛이 하늘 끝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준호는 아내 성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희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성희가 홀로 아버지를 찾아간 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진 가지들이 앙상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성희는 시아버지 앞에 앉아 무릎을 고쳐 앉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준호 씨는 좋은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긴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희는 준호가 쓰는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가진 힘을 아직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에 낙엽이 두세 장 더 떨어지는 동안.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던 그날 이후에도 준호의 시간은 쉽게 밝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나리오를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배우를 섭외해야 했습니다. 스태프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감독이라는 꼬리표는 준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투자사 문을 두드리면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침묵이거나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준호는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아내가 버는 돈으로 집세를 내고 아버지가 걱정하는 동안 너는 아직도 꿈을 쫓고 있니?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기는 하는 거니? 아니면 학교 성적표처럼 너는 그냥 끝까지 꼴찌인 거니? 그 물음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음들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별처럼. 그러나 그 별들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내 성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것을.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가면 거실에 준호가 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희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둠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위로였습니다. 말보다 깊은 위로였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버지 말씀대로 피자 프랜차이즈를 함께 해야 하는 걸까? 성희가 힘들게 번 돈으로 내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사람이 태어나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고 말했던 고이 시절의 자신은 지금의 자신을 보면 뭐라고 할까? 자기 반성은 때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채찍이 됩니다. 준호는 그 채찍을 스스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꼴찌가 꼴찌로 남을 것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꼴찌라고 말할 때가 가장 아팠습니다. 준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앞에 물음들을 등에 지고 아버지의 걱정을 가슴에 안고 아내 성희의 침묵을 손에 쥐고 그렇게 앉아서 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 하얀 빛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준호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쓰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이야기들이 준호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준호가 살아온 이야기였습니다. 꼴찌가 아니었던 이야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곳에 닿은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는 역사의 한 장면 속에 담았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작하는 그날 영화 시나리오를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 동안 준호는 처음으로 글쓰기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고통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살아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글 속에서 단단하게 익어가는 느낌. 투자사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거절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거절을 받아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면 다음 문을 찾았습니다. 닫힌 문이 많았지만 닫힌 문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마침내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준호는 달랐습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눈이, 배우들에게 연기를 지시하는 목소리가,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꼴찌가 아니었던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는다는 것. 그 사실이 준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개봉하던 날 아침 준호는 이른 시간에 혼자 극장을 찾았습니다. 텅 빈 상영관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영화를 혼자 바라보던 그 극장이 생각났습니다. 빈 좌석들 사이를 떠돌던 팝콘 냄새.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직 관객이 없지만 곧 이 자리들이 채워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 준호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두려움 위에 쌓인 용기에서 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의심했던 그 새벽들을 통과하고 나서, 그럼에도 다시 일어선 그 아침들을 통과하고 나서 영화는 개봉하자마자 반응이 왔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가 빠르게 좌석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10만, 50만, 100만. 숫자가 올라갈수록 준호는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500만을 넘겼습니다. 1000만을 넘겼습니다. 1400만. 해외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는 소식. 영화가 촬영된 곳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 준호의 이름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준호야. 그 네 글자. 준호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가 옷깃을 적셨습니다. 차갑고 뜨거운 그 이상한 온도의 눈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고요가 옵니다. 이준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티셨나요? 준호는 그 물음에 오랫동안 생각한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의지나 불굴의 정신보다 그냥 포기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 자신이 가장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있습니다. 공부 꼴찌가 인생 꼴찌가 아니라는 것을, 성적표 위에 찍힌 숫자가 한 사람의 가능성 전부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을, 학교 교실 안에서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던 아이가 언젠가 그 창밖의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준호는 꼴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웃게 만들고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마침내 세계의 수백만 명에게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 그 능력은 성적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진짜 성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꼴찌라고 느끼시나요? 남들보다 느리다고,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내 자리가 언제나 뒷줄이라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준호의 이야기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뒷자리도 좌석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준호가 꼴찌였을 때 야단치지 않은 부모님. 거짓말로 반장이 됐다고 했을 때 아들을 탓하지 않고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고 웃었던 부모님. 꿈을 선택했을 때 잘됐다 하고 싶은 게 있어서라고 말한 부모님. 그 부모님의 태도가 이준호를 만들었습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성적이 아니라 눈빛을 보는 것. 점수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 사랑이 씨앗을 키웁니다. 세상이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씨앗을. 해질녘 준호는 지금도 가끔 오래된 동네를 걷는다고 합니다. 플라타너스 잎이 지는 길을 걸으며 그 시절의 자신을 만납니다. 창밖을 보던 아이. 성적표를 무덤덤하게 봤던 아이. 이모님 앞에서 반장이 됐다고 거짓말을 하던 아이. 그 아이에게 지금의 준호는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잘 버텼다고. 그 창밖이 맞았다고. 그 이야기들이 진짜였다고. 여러분도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에게 잘 버텼습니다. 그 자리가 맞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진짜입니다.